자, 똑같지 않은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이죠. 양부남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119 구조 구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는데 저는 이게 좀 꼭 필요하다 마음속으로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을 발의를 현실적으로 잘 하셨어요. 그 핵심 내용을 예, 말씀을 해주시죠. 예, 119 구급대 또는 구급상황센터가 예. 응급 환자가 발생한 경우에 이성병원을 선정하면은 해당 의료기관이 환자를 먼저 우선 수용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응급조치를 한 후에 필요한 경우에 네.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놨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이 병원 저 병원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뺑뺑이를 그렇죠. 돌다가 환자가 사망을 하거나 더 악화되거나 이런 것을 이제 막고자 하신 그렇죠. 건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인 예가 있다면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이게 응급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현실은 특히 의료 대란이고 이게 응급실 뺑뺑이,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사례가 많아졌는데, 네네. 119 구급대 환자를 이송하려는데 이송한 병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장시간 대기하고, 그래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았죠. 그렇죠. 네. 제가 이걸 발의하기 위해서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요. 네네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을 출발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2023년에 평균 10분이 걸렸습니다. 네. 2020년에 평균 13분은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현장에 도착해서 병원까지 이송한 환자 수가 2시간이 넘어서 이송 환자 수가 2023년에는 상방이 1656건, 2024년에는 2245건, 금리는 3,877건으로 급증했어요. 네네. 2배로 넘었어요. 이 이유는 전부 다 이송할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네네. 계속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A 병원에 전화하면 못 받는다. B 병원은 못 받는다. 이게 네. 병원을 찾다가 이런 시간이 걸렸고, 네. 가장 극심한 사례는 이게 언론도 많이 뉴스에 나온 사건인데요. 네. 2002년 2월 6일 날 쌍둥이 임산부가 이제 그런 쌍둥이가 나오려는 증상이 보여서 출혈 증세가 보여서 119에 신고를 했어요. 네. 119가 도착해서 병원에 이 환자 임산부가 평택의 집인데, 네. 평택 주변, 충남, 수도권, 대구, 경북, 호남, 부산, 경남, 제주도 전국을 전화를 했는데 네. 몇 번 했냐면 157번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300km 평택 임산부 집에서 300km 떨어진 경남 창원 대학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응급 환자를 살려내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19 구급대나 구급 상황실에서 먼저 병원의 응급 의료기관에 환자 싣고 가면은 거기에서 환자를 받도록 하는 게 이 법률의 개정 내용이죠. 네. 그러나 그 현행 응급의료법에서도 119의 병원 수용 요청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환자 수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주요 원인부터 저희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게 응급의료법에는 응급의료법에서 응급환자들을 이송하게 되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단서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네.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특별한 사유라는 게 진료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의사의 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119 구급대에서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병원에 먼저 연락해도 병원에서 우리 병원이 이러한 사유로 의사가 없습니다. 응급실을 할 수 있는 뭔가 시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용 불가를 하면은 방금 말한 대로 계속해서 다른 데로 전화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119 구급대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예. 네. 이 법안에서는 이송의 정의부터 이제 구체화하셨는데 기존 법 체계에서는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다뤄졌고 왜 명확한 이송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이게 응급의료법에 보면은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응급 환자들을 이송하는 자. 응급 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민간이 할 수도 있고 119 구급대가 할 수가 있어요. 민간 병원에서 앰뷸런스에 환자를 싣고 이렇게 병원으로 후송할 수도 있고 네. 112 구급대가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것은 응급 환자는 민간에 이송하는 것보다는 119 구급대가 대부분 이송하고 환자를 후송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19 구급대가 환자를 후송하는 경우로 한정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송은 정의를 정한 거죠. 네. 이송의 경우는 병원을 선정할 수 있는 것까지 정함으로써 응급의료법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 안 받는 것을 민간 영역에서 환자를 후송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네. 119 구급대에서만 하는 경우만 정당한 사유의 애여를 받도록 했던 겁니다. 네. 자,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이제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의 협업이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법이 만약 이제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은 네. 119 구급대에서 병원을 선정하고 선정된 병원은 당연히 이것을 응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119 구급대가 전화를 하고 병원에서는 그걸 이러한 이유로 들어서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지겠죠. 네. 그렇다면 더욱더 이제 협업이 되고 또 병원 간에 있어서도 일단은 119 구급대로 환자를 받은 병원이 일단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의 능력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면 또 다른 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네. 병원 간에도 협업이 잘 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근데 이제 반면에 응급환자 수용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부과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제 반발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 현장의 어려움을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큰 문제이고 네. 제가 발의한 이 법안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도 많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응급 환자를 119 구급대가 지정해서 병원에 데려왔을 때 이걸 치료를 하다가 의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이런 문제가 있죠. 네. 그렇지만은 먼저 119 구급대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것을 막고 또한 이렇게 뺑뺑이 도는 문제를 막자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 환자를 응급 처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사고, 발생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 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필요하고 이런 법적, 제도적 어떤 보완이 필요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이 관련 의료인의 책임을 감면시키는 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죠. 예. 자, 119 이송과 관련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양부남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봤고 이제 또 정치 현안을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문이 좀 많으니까 답변을 좀 간략하게 쭉쭉 좀 대답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각종 청탁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다음 달 6일이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첫 조사를 앞두고 있죠. 예. 예. 의원님께서는 이번 특검의 전방위적인 이제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흐름, 이제 검사장까지 하셨으니까 이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굉장히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되고 있어요. 네.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여러 가지 공천 개입, 아, 예, 네. 김혜성 집사 게이트 많이 있는데 네네.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넓게 수사를 하고 있구나. 네. 이 생각이 들면서 뭔가 의혹은 많지만은 어떠면은 결정적인 연결고리,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파악이 쉽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저는 아하. 그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백화점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네. 먼저 확실한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구속시킬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네. 먼저 매듭을 해서 구속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야지만이 네. 수사를 하는 측도 부담이 덜 되고 네네. 국민들이 볼 때도 좀 뭔가 염려함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민들도 이제 모양새가 좀 나오는구나 이렇게 납득이 갈 텐데
지금 막 의혹만 늘어놓고 있다. 예. 그렇죠.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신변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최근 소환이 예고된 김건희 여사 오빠, 모친, 이 가족 전반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것에 관해서 수사 범위와 방향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친인척들에 관련해서는 특히 양평 공지구 개발에 관련 비리라든지 네네. 고속도로 종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인척들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범위와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씩 좀 매듭을 지으면 좋겠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네. 가장 확실하고 크다고 생각하는 걸 꽉 잡아서. 그렇죠. 예.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지치기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자, 공천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어제 이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고요. 오늘 오전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요. 이후 특검팀의 수사가 이 부분은 어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지금 공천 개입은 네. 2022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네. 2023년 총선 이러한 게 이제 관련 선거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러한 2022년, 2024년에 국민의힘 측에서 선거를 담당했던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예. 또 당시 당대표, 공천관리위원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현재 윤상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예. 이준석은 당시 당대표였는데 네. 이분들 외에도 당시 공천관리위원들 또 2024년도에 똑같이 공천관리위원들 네. 이런 분들까지 수사가 이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받은 이상민 전 장관의 경우 25일부터 26일 이제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는데요. 이른바 이제 삼청동 안가회동 의혹 관련자 중에 처음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고 31일에 뭐 심사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한덕수 총리, 이상민 전 장관들이 국무위원 중에서는 가장 이제 빠르게 피의자로 좀 조사를 받았고, 네.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된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 단수를 지시를 받은 점을 처음에는 부인했고, 뭐 지금까지도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지만은 소방청장의 진술, 네. 그리고 CCTV 이런 거 봤을 때는 단전 단수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시를 받고 이것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 이 점은 충분히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한 이와 관련해서 국회와 헌재에서 사실과다를 위증을 한 혐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국무위원으로서 단순히 내란을 방조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란에 가담하지 않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으로 이제 본다 이거죠. 공범으로 본다는 것이죠. 또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는 증거인멸 우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1일 2시에 이제 심사를 받으러 나가는데 구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예. 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안 나가고 있는데 구치소에 특검을 요청해도 못 데리고 나오는데 이 방법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장이 발부돼서 기소된 범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구인할 수가 없고 또 강제 구인하는 게 교도소에서 사지를 드러내서 할 수 있지도 않아요. 이게 인권 침해되기 때문에 다만 정말 강수를 둔다면은 새로운 범죄 사실 지금 공천 개입 의혹에도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검찰이 가서 특검이 가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만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무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나 특검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범죄 사실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면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판사가 또 체포영장 발부 안 해주면 이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주면 이제 원천적으로 못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이제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정청래 박찬대 후보의 2차 TV 토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후보자가 네. 뭔가 앞으로 실질적인 당을 운영해 나가고 어떤 개혁을 하겠다는 어떤 로드맵,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네. 내란 종식의 책임자가 누구인지, 개혁관의 완수할 사람이 누구인지, 네.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서 뭐 책임자 누구인지 선명성 경쟁만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앞으로 3차 TV 토론에는 보다 구체적인 대안 중심의 토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봅니다. 정말 좋은 지적 같습니다. 이제 과거 정리하는 그것을 잘하는 당대표보다는 미래를 이끌어가고 다음 세대에게도 민주당이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필요하다. 예. 이 비전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는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 이 각각 정청래 후보는 이제 협치보다 내란 척결, 박찬대 후보는 김건희 특별법 재발의 이런 메시지를 내면서 경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일단은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정청래 후보가 영남과 충청권에서 앞섰죠. 네. 앞섰는데 정청래 후보가 법사위원장 당시 뭐 아주 사이다 발언하고 네. 시원하게 해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의정 활동도 영향을 미쳤고 또 하나는 이번 대선에서 골목골목 선대위라면서 광주 전남 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또 대선에서 대선이 끝난 뒤로도 살해 인사한다면서 전남에 와서 많이 돌아다녔죠. 그렇죠. 이런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번에 이제 박찬대 후보와 정청래 후보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냈던 게 강선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서 네. 박찬대 후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어떤 사퇴를 제안을 했죠. 네. 그리고 정청래 후보는 뭐 사퇴할 것은 아니다. 같은 동지로서 비를 맞아줘야 된다. 이렇게 우둔하는 발언을 했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당원들한테 굉장히 극명한 대리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변곡점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보고 아직은 속단하기는 어렵다. 네. 결과를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자, 그리고 지난 26일 박찬대 후보가 공천혁명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를 했고 또 호남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밝혔는데 이른바 이제 호남시장론입니다. 이게 정치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공천혁명을 지방선거 승리의 핵심을 삼아야 된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저도 시당위원장으로서 공천을 잘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겠다는 게 제 목표이거든요. 네. 그리고 호남에서 시작해야 된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호남이 특히 광주가 민주당의 심장지로서 어떤 선거의 판세를 미치고 개혁을 하는데 정치 개혁을 하는데 하나의 바로미터가 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이 이제 당연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특히 광주에서 어떠한 결과를 갖냐고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게 일주일 연기되면서 광주의 표가 마지막까지지 않습니까? 8월 2일 날. 네네네. 그래서 이게 광주의 표가 좋게 나오도 이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적어진 거 아니냐. 네네. 이게 미리서 까져야지만이 그렇죠. 이게 견인차 역할을 할 수가 있고 네. 뭔가 하는데 이게 8월 1일 마지막에 까지기 때문에 그런 아쉬운 점은 있죠. 네. 그리고 호남 공천의 특위를 구성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 공천이라는 게 시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치단체장 이하는. 그런데 호남 공천 특위 구성도 좋지만은 지금 지방 분권 시대에 맞게 당원 주권 시대에 맞게 자치 분권의 가치가 퇴색되지 안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현실 정치에서 당원 주도 공천이 실제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나 당내 합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정리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게 경선이에요. 네네. 경선은
국민 참여 경선도 있고 국민 경선도 있고 뭐 권리당원 경선도 있고 뭐 이게 대의원 경선도 있는데 당원 주권 당원 주도 공천은 권리당원 경선이죠. 네. 권리당원으로 100% 하는 게 그야말로 당원 주권을 실현하는 것인데 현재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단체장 뭐 광역 의원은 저희들이 쭉 경선을 해왔습니다. 경선을 해왔는데 권리당원 경선을 해왔는데 이제 기초의원 구의원까지 경선을 할 것이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네. 또 그래서 검토 일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당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것은 권리당원 경선이고 가능하면은 권리당원 경선을 하려고 우리 당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지역의 양부남 의원과 여러 가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